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행들을 상대로 얘네 쟤네를 하다가 지적을 받았던 호윤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댓글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먼저 하십시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여가지고 좀 최대한 쉽게 풀어주려다 보니까 그런 말투를 썼는데 기분 나쁘죠? 좀 소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의 한국철수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티은행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이 미국 본사 시티그룹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서 이쪽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쪽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쪽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의 철수설이 또다시 이번 세 번째거든요.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되풀이되는 얘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이번에는 정말일까? 이게 왜냐면은 시티그룹의 어떤 운영 방침이랄까? 이 경영 전략 자체가 이 외형 성장보다는 지금 막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수익성이 한계가 오면은 실제로 철수를 해도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티은행이라고 그러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계의 시티은행이라고 그러면 정말 글로벌하게 브랜치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좀 큰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티은행 얘기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외형 성장보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 다 나가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돈이 되는 비즈니스 쪽에 좀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나 보네요. 당장 국내 한국시티은행만 봐도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포를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티은행이 이전에 불거졌던 철수설, 그때 왜 철수설이 나왔었냐면 그 2016년에 133개에 달했던 점포를 지금 39곳이거든요. 와. 그때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점포를 줄이면서 이거 한국 시장 철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점포를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매년 뭐 한 10개씩 줄이면은 뭐 이해가 가는데 이 100개가 넘는 걸 한 번에 줄이다 보니까 이거 철수의 신호탄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몸집을 줄여서 외부에 팔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점포 숫자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의 핵심 사업이 대출이잖아요. 이 대출 자산의 그걸 보면은 2016년에 19조 600억 원이었거든요. 19조. 19조 원 정도? 근데 작년 3분기 기준에 19조 9,500억 원. 그러니까 플러스 9천억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 시중은행, 그 주요 시중은행, 작년에 막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초저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계속 맞습니다. 올랐고. 작년에 시중은행 한 곳의 대출 자산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20조 원이 늘었어요. 20조 원. 그러니까 이 시티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그러니까 19조 원,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전체 대출 자산은 작년 시중은행 한 곳의 증가분보다 적은 거예요. 훨씬 적죠. 20조 원인데 뭐 1조 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단적으로 이 외형 성장의 욕심을 좀 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대출 시장에 대출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이 은행의 본업을 좀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 대출 자산을 안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제3자가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구나. 철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구나.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또 이 대출 자산 뭐 점포 축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유지를 하려면은 순이익이 잘 나와줘야 되잖아요. 외형은 그대로라고 해도. 근데 이 또 철수설이 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이익, 단기 순이익도 작년 상분기 기준으로 얼마가 줄였냐면 19년 9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2,600억 원이었는데 2,600억 원. 작년에 1,600억 원. 와, 1,000억 원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티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외형 성장 안 하고 고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산 관리,
예, 예. 그러니까 은행 그 대출 이자 마진이 아니라 예. 우리 고객들한테 WM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해주고 이 수수료를 받겠다 아니면 카드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요 수익성이 잘 나와야지 한국 시장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 어떤 그 명분이라도 생기는 건데. 동기가 예, 되는데 예, 예. 외형 성장도 정체되어 있는 데다가 수익성도 팍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수익성에 어떻게 보면 한계, 그러니까 이 지금 시티은행이 수익성을 조금 철저히 고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략이 대출을 중심으로 보면은 주담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예, 예. 확실히 신경을 안 쓰고 이 조금 정체가 돼 있는 반면에 예, 예. 신용대출은 얘네 시티은행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네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시티은행. 예.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이 개인의 신용을 분석해서 내주는 대출, 이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더 높아서 더 높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시면 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핵심 문제가 지금 뭐냐면 가계부채잖아요. 예, 예. GDP의 규모를 넘어선 상황에서 예. 지금 금융당국이 가장 쪼이고 있는 게 신용대출인데, 그러니까 시티은행 입장에서 맞아. 담보대출은 아파트 대출을 잡느라고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으니. 맞습니다. 그리고서 신용대출이 갑자기 막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은행들도 담보대출은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네네. 신용대출을 많이 늘렸던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아파트 쪽으로도 흘러가는 것 같고 주식으로도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황에서 그 시티은행이 고수익 우리 신용대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주로 특히나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이 신용대출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상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라 이 수익성이 또 앞으로 지금까지도 좀 떨어졌는데 예,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고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이거는 이제 그 금융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시티은행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철수설이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철수설이 충분히 힘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성 사업 위주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철수설이 이번에는 진짜 철수하나? 힘을 받는 약간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융실습할 때 네. 시티은행은 네. 약간 좀 그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마케팅을 할 때도 이게 점포도 강남 쪽에 뭐 반포나 이런 데다가 되게 멋있게 꾸며가지고 네. 진짜 액수도 뭐 한 20억, 3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맞습니다.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어때요? 시티은행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철수설이 불거지고 난 후에 예. 서비스 하나를 중단을 갑자기 한 게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권순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티은행의 강점이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네. 요런 거를 한국 시티은행이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미국에도 여러 시티은행 지점들이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지역, 미국 시티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한국 시티은행 우리가 발급해주는 어떤 그 계좌 개설을 추천서, 레퍼런스 페이퍼를 우리 고객한테 발급을 해주면은 그 고객이 현지에 가서 그 추천서를 보여주면은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은 네. 우리나라는 그냥 뭐 가면은 계좌 개설을 해주지만 쉽죠. 네. 미국은 계좌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특히나 외국인들한테 문턱이 상당히 높아서 이 계좌 개설 도움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저도 이 시티은행의 계좌를 처음 만들었던 게 예.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이때 송금 어떻게 받지? 맞아요. 우리가 네.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으면은 잠깐 미국 가서 네네. 스테이크 먹고 뭐 그런 거 오잖아요. 제3자가 보기에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철수설이 불거진 마당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다. 철수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는 현지에서 더 세졌대요. 이 계좌 개설을 하는 절차. 그리고 더해서 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예.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권순희 기자 말하는 것처럼 한창 잘 나갈 때는 시티은행 글로벌 이렇게 하면서 좀 한국인 직원들도 많고 왜냐면 장사가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조금 이 한국인 현지 직원들이 줄어서 이 계좌를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네네. 거지.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실제로는 비즈니스 관계를 그쵸. 좀 그걸 모르는 약화시키는 거죠. 거. 왜냐면은 이게 이 서비스가 뭐 1, 2년 하다가 중단을 한 게 아니라 2007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럼 벌써 한 14년, 15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이어진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을 했는데 그것도 철수설이 나온 와중에 이런 세부적인 어떤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수설 진짜 이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을 네. 그렇게 중요한 사업처로 여기지는 그쵸. 않는 것 같다. 네. 공사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끊어버린 걸 그쵸. 보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 철수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 첫 번째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 고수익성 사업 구조 이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국내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이게 핵심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외형을 굉장히 그쵸. 줄이고 있다. 네, 외형을 줄이면서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게 가장 핵심인 이유인 거죠. 그 두 번째가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그 시티은행의 어떤 내부적인 네네.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한국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철수를 한다 뭐 이런 네. 요인도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예. 이 은행권과 금융권이 시달렸다고 할까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관치입니다. 관치금융.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예. 네, 정부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야 너네 돈 많잖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풀어. 대신 그 뭐 이자를 조금 보전해 줄 테니 지금 저금리로 너네가 저금리로 대출을 막 해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안 해주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과의 어떤 협업, 좋게 말하면 협업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조금 이 서로 개입이랄까? 요런 사안이 많아지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국내 금융주의 투자를 조금 주저하게 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를 이 관치금융 때문이다. 한국의 그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한다. 요런 이유가 되게 크거든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은행이 돈도 많이 벌고 네. 대출도 뭐 이자도 야 우리는 힘들어서 돈도 못 버는데 이자도 많이 받아가지 않냐 막 이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 때 좀 같이 도와주고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쵸. 분명히 가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들의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이걸 유지를 하고 예금자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네. 이게 대출이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가 이게 비 올 때 우산 뺏는다는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비 올 때 우산을 안 뺏어서 부실이 나고 회사가 좀 안 좋아져서 이자를 많이 못 주게 되고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못하게 주게 되고 그러면 반대쪽에 또 이해관계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는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 쪽에다가 뭔가 그 사회공헌 비슷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원래 그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정부의 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은행 돈으로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죠. 맞습니다. 코로나19 때. 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외국계 은행, 그러니까 특히 시티은행이 이 금융당국이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니 은행들도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책들을 막 폈거든요. 예, 예. 근데 시티은행이 유독 조금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막 터진 이후에 이 채권 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맞아요. 네. 예. 이 유동성 위기가 오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우리 무너질 경제.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펀드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이 경색이 돼 있으니까 돈을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되면은 이게 채권 발행을 못 하게 되죠. 못하죠. 그러면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기업들의 채권을 어떻게 보면 대신 사주기 위한 펀드를 만드는 건데 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을 할 때 이거를 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투입을 하지만 은행이 가진 어떤 자체 재원을 이거를 좀 출자를 받거든요. 투자를 받는데 여기에 시티은행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강제로 은행한테 거기에 참여시킬 맞습니다.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금융이 워낙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네.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거의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외국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네. 아니 좀 명분을 좀 깔끔하게 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야 뭐 한국 회장 있고 한국 주주 있고 네. 한국 뭐 은행원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외국에 가서 미국 이사회에다가 이거 올려서 이번에 저희가 펀드 하나에 투자를 좀 이만큼 하려고 그럽니다. 왜? 채권 살라고요. 요새 채권 시장 안 좋잖아. 이거 왜 사는데? 정부에서 하라 그러는데요. 왜? 뭐 안 좋다고 해서. 그쵸. 야 그러면 우리 손해 보면 어떡해? 네. 아니 뭐 손해 보면은 배임이잖아. 그렇죠. 라는 것에서 조금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걸 설득하기가. 예. 그게 특히나 미국은 이 주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의 관점에서 사안들을 살펴보는 건데 예. 그런 게 굉장히 그 권순희 기자가 말한 그 규정이 용어도 있어요. 그 불커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볼커를. 네, 볼커룰. 그러니까 이 채권이나 주식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은행이 투자를 하면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일반적인 게 예금이나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 직접 이런 위험 자산의 투자,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거를 본선에 제한을 하는 이 볼커룰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조금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 우리가 참여가 어렵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